굿모닝 인포맥스 2부 시간입니다. 저는 김수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선혜입니다. 활기찬 아침 시작하셨어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일어나자마자 뭐 미국 시장은 어떻게 마감이 됐나, 네. 간밤에 무슨 소식이 있었나 이런 거 찾아보실 텐데 사실 간밤에도 좀 배드 뉴스가 많았습니다. 네, 어제 하루 전에는 플러스였는데 다시 그만큼 또 마이너스가 됐네요. 맞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일희일비라는 말을 좀 맞습니다.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우리 그러지 말고 네. 조금 더 활기차게 네. 지금 이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더 눈을 부릅뜨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오늘 처음으로 함께해 주실 두 분도 소개해 드립니다. 유튜브 86번가의 정광우 대표님,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또 활기차게 시작해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연구위원님부터. 네, 네. 저기 이제 오늘이 벌써 네. 9월 말일이에요. 맞습니다. 예, 오, 진짜 오늘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날씨도 좀 시원해지고 그래서 시간 빨라요. 저희가 네. 또 이제 4분기 우리가 분기별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4분기인 거죠. 네. 4분기 한국 증시 전망. 예,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리포트를 또 내셔가지고, 네. 네. 제가 이번 주에 냈는데요. 네. 뭐 사실 4분기 증시 쉽지만은 않은 환경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낙관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연말기에 가서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일단 10월경에는 사실 지수 레벨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그 점도표 대비해서 9월 FOMC 회의에서 점도표가 너무 사실 좀 타이트하게 나왔기 때문에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금리 레벨에 따른 증시의 레벨이 조금 더 변화가 민감도가 높아지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10월 중에 보자면은 금리의 하방 압력을 이끌 수 있는 재료가 그렇게는 많지는 않습니다. 11월 초에 FOMC 회의가 다시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어제자 이제 연준 위원들도 늘 얘기를 하고 있듯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뭐 기존 긴축 경로를 바꿀 뭐 사실 여력은 그렇게까지는 미국도 크지는 않다라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금리가 지금 수준 레벨에 머무르게 된다면은 사실 이익이 조금 받쳐줘야 되는 또 국면입니다. 증시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경기 사이클이 지금 본격적으로 조금 둔화하는 시기다 보니까요. 이익도 받쳐주지 않는데 사실 금리 레벨이 좀 더 긴축적으로 올라간다면 사실 증시는 한 단계 좀 레벨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포트에 쓴 거는 일단 2년물이 워낙 또 가파르게 상방 압력이 높아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2년물이 기준금리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달러의 영향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증시 레벨이 어느 폭 정도까지 조금 하단을 열어둬야 되냐라고 산출을 해봤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자면 2년물 월 평균 금리 폭이 한 20bp 이상 상승을 했을 때 한 2% 정도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한 1.5%가량 지수 레벨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는 원래 기존 경로가 제가 연저점을 깰 가능성이 연저점을 깰 가능성이 낮다라고 봤었는데 사실 9월 FOMC 회의를 거치고 나고 이제 코어 CPI가 재차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한 단계 조금 지수 하단을 낮췄고요. 그래서 2120포인트 정도로 잡았고 다만 이제 연말기에 가서는 제가 낙관적으로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11월 달 FOMC 회의를 거치면은 제 생각은 사실 지금 코어 CPI가 뭐 6%대에 머무르게 되지만요. 이게 후행적으로 또 빠르게 낮아질 가능성도 연말에는 배제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유가 파동 당시를 보면은 기준금리와 이제 코어 CPI가 거의 맞닥뜨리는 국면에서는 증시가 이제 1차 랠리 반등을 도모를 했거든요. 지금 6% 수준이니까 점차 낮아지는 국면 내에서 만약에 2023년 중앙값이 지금 또 한 4.6%대를 이제 점도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4.6% 내지 뭐 맥시멈으로 5%대의 코어 CPI 지표만 발표만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금리의 레벨에 대한 부담이 이제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게 아마 저는 11월이나 아니면은 뭐 늦어도 12월쯤에는 CPI 지표를 통해서 발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증시가 지금 먼저 움직이려면
그 전에 2년물 금리가 지금 꺾여야 되거든요. 2년물 금리가 꺾이고 증시가 조금 올라가게 된다면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원화 절약폭이 연초 이후에 굉장히 많이 컸잖아요. 네. 주요국 증시 대비해서도 사실 원화 절약폭이 상당했습니다. 연초 이후부터 한 25% 정도 이제 원화가 절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증시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외국인이 보는 이제 코스피는 굉장히 저렴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상대적으로 또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이 연말기에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조금 낙관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제 이익 측면에서도 보자면은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환율이 어느 정도 뭐 증시라든지 내지는 경기에 조금 부담이 되지만 이게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환율 효과가 수출 기업들에게 마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입니다. 지금 연초부터 원화 절약폭이 상당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원화 시차가 이제 이익으로 조금 연결되는 그 구간이 대략적으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후행을 하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빠르면은 3분기 실적, 늦어도 4분기 실적에는 수출 대형 기업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원화 약세 효과가 많이 입혀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 이익 하향 조정이 점진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익을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국면이 조금 마련을 될 수 있는 이제 계기로 이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중에서는 만약에 이 매크로 지금 리스크가 변수가 어지럽지만은 지금 이게 하나둘씩 완화가 된다면은 우리나라에게도 상대적으로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그 2년 금리라는 건 미국 2년 금리 얘기하시는 네, 거죠? 미국 2년물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2년물이 꺾이려면은 사실은 그 점도표 같은 2년은 그냥 점도표의 그냥 합이니까. 그렇죠. 예, 통화 정책에 예, 민감한 예, 또 예. 이제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지금 사실 굉장히 레벨이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4.3%까지 네. 돌파를 한 상황이었고요. 네. 또 이제 10년물 금리도 뒤늦게 지금 따라 올라가서 그렇죠. 뭐 장중에 4%까지 돌파를 네. 하게 되고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또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 중에 그 기준 그 코어 CPI. CPI하고 기준금리하고 네. 그 숫자가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아, 그렇죠. 이게 원래 이게 정상적인 루트인데요. 네.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조금 특이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유가 파동 이후에 이런 구간은 없었었고요. 그 두 숫자를 많이 비교합니까? 코어 CPR 기준금리요? 예, 예. 아니면 아, 아니요. 예. 많이 비교는 하진 않는데요. 아, 예, 전략적으로 보면은 그럼 증시가 언제 올라갈까를 저희는 네. 고민을 해야 되는 네. 입장이라서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하면은 적절한 시기일까를 제가 고민을 해보다가 뭐 저도 이런 지표 저런 지표 많이 네. 대입을 해봤는데 지금 같이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이 높은 구간에서는 또 이제 연준이 긴축적으로 뭔가 기준금리 레벨을 올리는 구간에서는 네. 이 수준에 부합을 해야지만이 과거에서도 증시가 조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구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11월 초에 FOMC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이전에 한 보름 정도 먼저 중순 13일 네. 경에 CPI 발표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또 시장 심리도 굉장히 많이 좌우가 맞죠. 될 텐데 맞죠. 어느 정도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사실 지금 뭐 코어 CPI도 한 차례 쇼크가 나면서 시장이 조정폭을 많이 그렇죠. 키워놨지만요. 지금 이 이후의 여진이 더 많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달러 강세로 인해서 뭐 영국이라든지 내지는 일본이라든지 뭐 여타 신흥국도 그렇고 이제 달러가 오롯이 위로 끌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내지는 금리 레벨을 얼마 정도 털고 이제 신흥국들이나 여타 국가들에게 부담을 덜 줄 수가 있느냐가 이제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 기준은 또 물가고. 네, 그 기준은 또 물가고. 네, 이제 네. 이렇게 계속 앞단에 이제 가서는 네. 결국에서는 이제 연준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우리는 아무리 기준금리 이렇게 올려도 결국에는 물가다.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일단 꺾여야지만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CPI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네, 그렇네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인플레이션은 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에.
지금 맞-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 숫자도 네. 만나기는 무조건 만나는데요. 언제 만나느냐가 문제겠죠. 네. 그래도 맞죠. 최근에 듣던 그 저희 그 코멘트 중에는 가장 좀 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네. 2120이면 사실 뭐 지금 오늘 갈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갈지도 모르겠지만 연말에는 여기서는 뭐 돌아왔을 수 있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여기서 더 이상 하방 압력의 뉴스가 뭐 있겠냐 그런 그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거에 공감이 좀 갑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번에는 정광우 대표님. 네. 네. 간밤 외모 시장 얘기라든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특히 그 네. 영국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뭐라 그럴까 그냥 한 차례 폭풍이 왔잖아요. 맞아요. 과감하게 개입해서 시장 확 뒤집어 놨는데 지금 보니까 또 시장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얘기 많이 해왔지만 조금 짧게 정리를 해서 네.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영국이 결국은 이제 최근에 1년에 뭐 감세라든지 네. 아니면은 좀 영란은행의 매파성으로 인해 가지고서 금리가 폭등을 했었고 네. 이로 인해 가지고서 외환 시장도 교란이 일어났지만 더불어서 뭐 연금이라든지 영국 내에 네. 파생 상품 노출 관련해서 마진콜 이슈가 아무래도 좀 크게 네. 작용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영란은행이 백스텝을 밟아서 다시금 이제 자산에 매입하는 아주 그 기간은 2주로 정했지만은요. 근데 이 약발이 하루밖에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생각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 결국 인플레가 잡힐 수 있겠느냐. 그리고 결국 그러면은 정치 쪽이 승리를 하고 중앙은행은 패배를 해서 뭐 우리가 앞으로 중앙은행에 대해서 독립성이나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그래서 금리가 다시 올라갔었고 영국의 신임 총리는 나와서 뭐 아프겠지만은 이 정책을 계속 자기는 끌고 나가겠다. 얘기를 했고 근데 여기서 엇박자가 또 느껴지는 것이 영국의 어제 부총재는 나와서 위기가 좀 가라앉으면은 가급적 빠르게 다시 매입했던 걸 되돌리고 싶다라는 멘트까지도 해서 여전히 이거는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해소는 좀 어렵고 영국의 경우는 원래 같으면 그냥도 어차피 다 약하거든요. 미국 빼고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영국 쪽으로 너무 시선을 집중시키게 만들어서 영국만을 봤을 때에는 좀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이 이제는 생겨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영국이 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지만 외환 시장은 좀 안정됐어요. 그게 네네. 영란은행의 이 과감하다고 해야 될까? 이 개입이 그 외환 시장에는 그래도 안정시키는데 영향을 준 거 아닌가요?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외환 시장에는 그래도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정책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개입을 했었던 국가들, 예를 들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개입을 했고 일본도 보시면은 큰 금액을 쏟아 부었지만은 146에서 142까지 갔던 환율이 다시 슬금슬금 6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이제 며칠 있으면은 또 계속해서 상방을 계속 트라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일본에서 했던 외환 개입이나 영국에서 했던 뭐 이자율 쪽 채권 개입이나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막는 정도를 기대하는 거지 사실 뭐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거는 같으니까 네. 조금 긍정적으로 봐준다면 그런 거는 좀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돌고 돌아서 네. 결자 해지를 해줘야 될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유럽에서의 좀 해결은 좀 난망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 것이 독일이 예상치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가가 많이 높게 정말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조금 그 빨리 가라앉기를 원하겠으나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고 사실 물가 관련해 가지고서는 지금 조금 또 그런 것이 독일이 제일 먼저 발표를 하니까 유럽 쪽도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간밤이나 최근에 나오는 실업지표 미국의 데이터를 봤을 때에는 다음 주에 나오게 된 미국의 고용 보고서도 또 이제 좀 뜨겁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CPI가 나오기 전에 물가 압박에 대해 가지고서 걱정들은 제 생각에는 가장 이제 커져 있을, 부풀어 올라 있을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말씀해 주셨던 뭐 독일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용 지표, 간밤 시장을 눌렀던 요소 중에 하나인데 71년 만에 최고치 인플레이션이면 이게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네. 요즘 그냥 좋은 뉴스,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적은 뉴스, 뭐 그러니까 쉽게 좋은 뉴스, 나쁜 네네. 뉴스 하면
뭐 진짜 좋은 주스 찾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밤에는 제 생각에는 뭐 한 5대1? 어저께 뭐 나쁜 거예요? 애플, 애플. 고용지표, 독일. 블러드 총재, 네. 독일, 허리케인 5개죠. 좋은 거는 정치적으로 정부들이 약간 공조한 거, 뭐 공조를 좀 하니까 이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BOE가 정부에서 하는 게 뭐 앞뒤 안 맞죠. 그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QE하고 이자를 네, 올리는 네. 거 뭐 다 안 맞지만 의지를 보여주니까 정부가 중앙은행들이 공조해서 이자를 올리니까 야, 그 이자를 올리면 다들 힘들어지니까 정부가 정치권에 좀 가까우니까 내가 좀 잘해보자. 네. 그래서 사실 뭐 저 미국에서도 뭐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각국 정부가 좀 그래도 좀 그 세계 경제. 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이자율만 조정할 게 아니라 질적으로 네. 그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방법이 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네. 하는 거 정도? 그래서 그 두 분한테 한번 그냥 우리가 뭐 3분기도 끝나가는데 혹시라도 좋은 뉴스가 시장에 있다면 어떤 게 있으면 좋은 겁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면 좋을까요? 앞으로요. 네, 앞으로. 앞으로 뭐 한 너무 길게 말고 앞으로요? 한뭐 네. 4분기에 4분기예요. 예, 어떤 뉴스가 시장에 탁 나오면 네. 야, 좋은 뉴스네.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사실 지금 미국이 워낙 또 긴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미국이 액션을 조금 도비시하게 취한다면은 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증시를 보는 입장이니까 네. 증시 입장에서는 조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일단 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보자면은 이제 고용 지표가 지금은 안 좋아서 좋게 인식이 되고 좋아서 안 좋게 인식이 되고 그게 그렇죠. 반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연준이 조금 완화적으로 스탠스를 바꾼다면은 사실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이동할 거냐고 봤을 때 이제 뭐 연준이 기준금리 얼마나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될 거냐 이거보다는 그래서 경제가 얼마나 덜 망가질 거냐 이걸 좀 포인트를 둘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반대급부로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좋게 될 해석이 저는 여력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말기획 가서는 고용지표가 저는 급격하게 망가질 가능성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사실 보자면은 왜냐면은 과거 대비해서 사실 위기 국면 때는 고용지표가 급격히 후행적으로 악화가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워낙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노동력들이 많고 예, 자발적 실업. 네, 자발적 실업도 많고 그래서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낮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과거 국면과 다르게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에는 이게 버퍼 역할을 하면서 경착륙 가능성을 낮춰주는 요인이거든요. 이게 조금 좋게 해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국 쪽은 없나요? 한국 쪽에서는 이제 수출 지표가 상대적으로 견고하면 아무래도 좋은 시각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를 보면 반도체 비중이 뭐 지금도 크지만 예전에도 워낙 컸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반도체가 꺾이면은 수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꺾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2021년부터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명목 금액을 반영을 해야 되지만 수출액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꺾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되게 플랫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반도체는 사실 조금 꺾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YOY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감익폭이 좀 커지고 있는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수출 다변화가 우리나라는 사실 작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내지는 지금 신재생 테마를 이끌고 있는 그런 여타 수출 품목의 동력들이 사실 하방을 또 지지를 해주고 있는 요인이어서 연말에는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밖에 없거든요.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게 수출 증가율이랑 코스피를 같이 그려보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출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출도 사실 뭐 반도체 말고도 볼 게 많다면은 오히려 우리나라도 이거는 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전체적인 뭐 예전
작년과의 비교되는 그런 숫자보다는 기대치 대비 좋으면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실제로도 네.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매크로 변수에 가려서 그렇지만 연초부터 해서 수출 저희도 이제 예상치를 내고 이제 실제치를 네. 발표를 하잖아요. 예상 대비 서프라이즈를 냈던 게 대부분이었고 2번밖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던 적이 네, 그런 것 있었습니다. 같아요. 네, 예, 예. 대부분 상위를 했거든요. 예. 컨센은. 그러니까 근데 좋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근데 상대적으로.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네, 완전히 가려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이 페드가 우호적으로 오는 거, 뭐 그런 일이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뉴스가 있으면 제일 좋고, 국내는 그다음 고용 지표는 그 지표가 바뀌는 자체보다는 해석이 바뀌는 부분. 네, 해석이 바뀔 네. 거예요 아마. 예, 그런 소비 부분. 쪽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 국내에서는 수출. 네. 이렇게 좀 자본기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뉴스들. 예, 한꺼번에 다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대표님은? 네. 네.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그 사이클은 봤었을 때 굉장히 클래식한 이론을 끌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 역실적 이런 이야기가 최근 한 10년간은 안 했었던 거거든요. 네. 계속해서 성장주가 우위를 보였었는데 이번엔 그런 게 나왔다라는 거고 그렇게 했었을 때 역실적 장세가 언제 끝이 나느냐, 그러니까 클라이막스를 언제 지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마지막이 재고 조정입니다. 네.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나이키하고 마이크론 실적에서 제일 주목할 부분은 재고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고 네. 이 조정을 위해 가지고서 지금 막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이미 진행 중이고 4분기 정도까지가 가장 격렬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라는 말은 반대로 매도도 클라이막스를 지나간다. 그럼 바닥을 찍고 지나가는 시기이다.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재고 지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토탈 비즈니스 인벤토리 자체가 7월까지 수치가 나왔는데 과거 이제 장기 트렌드 라인에 비해 가지고서 가장 많이 위로 치솟아 있거든요. 그리고 줄어들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예, 기준입니다. 예. 근데 아마 그 전에 뭐 타겟이나 월마트나 이런 데서도 재고에 대해 갖고 우려들을 그전 분기 실적 발표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바라건대는 이게 한 8월 숫자부터는 조금씩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재고 조정이 실제 발생을 하는 거고 실적이야 그때가 제일 나쁩니다. 할인 판매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것은 뒤집어 보면 경기는 최악을 지나고 주식 시장도 이제는 좀 햇살이 들어온다. 뭐 그런 식으로 봅니다. 우리 재고도 네. 그렇습니까? 우리 재고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 재고 보면은 반도체는 재고가 상당히 조금 많이 쌓여 있고 글로벌 트렌드랑 비슷합니다. 네. 섹터별로 좀 다르고요. 섹터별로 다르긴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워낙 이제 그 인플레가 이제 심화되던 국면에서는 사실 그 재고에 대한 그 조정을 미처 생각을 네. 하지 못하고 네. 기업들이 워낙 많이 이제 생산도 하고 이제 그랬으니까요. 네, 반도체가 좀 상대적으로 크고요. 뭐 다른 업종은 뭐 유통 쪽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이 바텀을 보는 입장은 아니라서 디테일하게는 사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고에 따라서 뭐 실적이 아주 단기간에 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 정점을 지나고 그렇죠.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뭐 불가능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나올 수 그럼요. 있는 예. 뭐 자고 나고 일어나면 이런 소식들이 줄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분기. 네. 자, 두 분 인사를 드리고 또 그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또 모셔서 좋은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이른 아침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선 연구위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